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예, 우크라이나 사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3월에 모든 것이 달렸다. 전문가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품 논란에 빠진 게임주 연초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고갈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대선 이후 또 한 번의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네, 더 새로워진 뉴스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요즘 증시의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느 정도의 재료로 인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고 또 전쟁의 국면마다 증시 상황도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증권부 정경준 차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증시가 마냥 내리기만 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 이 시각 미국 나스닥 선물 등을 포함해서 선물 시장은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 투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증시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증시는 이번 3월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가 이제 3월입니다. 한국경제TV가 증시 전문가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희영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예. 이달 내내 각종 대외 변수에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에 시달리며 다음 달 증시 전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경제TV는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증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직접 물었습니다. 3월 증시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FOMC를 꼽은 응답자가 9명으로 이달 주요 변수였던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FOMC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여전히 인상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이미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시작되며 침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가운데 지금 상황보다 전쟁이 더 확산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증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2월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혔던 FOMC와 우크라이나 사태 결과와 방향성이 3월에는 점차 공개되는 시점인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변동성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3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400부터 3,030까지 다소 폭넓게 나타났습니다. 하단은 이달 저점과 근접한 2,600을 제시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단은 이달 고점보다 높은 2,800과 2,900에 각각 4명씩 응답하며 2월보다 나은 3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증권부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3월의 변동성 완화냐 확대냐는 기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6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올리면 어느 정도로 또 올릴 거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일단 표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자료인데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얼마만큼 인상될지를 예측한 지표입니다. 불과 보름 전 2월 10일만 해도 50bp 인상 관측이 93.8%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월 25일 보면 24%, 20%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 성급하게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경우 이 자칫 경기 침체 등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반영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쟁 상황은 사실 유가 문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연준이 난처한 상황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표 하나 또 보시겠는데요. 미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예. 작년 10월 4.1%에서 올해 1월 5.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요. 미 연준의 긴축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미 연준도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지수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LPG 타고 다니는데요. 가스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값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순금만 나가요 요즘. 꾸준히 쭉 올랐는데요. 27만 원대, 8만 원대 하다가 지금 29만 오늘 4천 원 나왔거든요. 인플레 공포를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증시 전문가들은 워런 버핏의 제1투자의 원칙, 돈을 잃지 말라. 그리고 제2투자의 원칙, 제1투자의 원칙을 잊지 말라라는 이 원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지금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투자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에서 5명은 금을 안전투자처로 꼽았습니다. 유동성 축소와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는 국면에서는 대체로 금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실물 거래가 부담이라면 금 현물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금 현물 ETF는 지난해 말 설정 이후 순자산이 50억 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매매 관련해서 어떤 유통 비용이나 보건 비용 등의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도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금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금을 매수하시긴 하지만 보관 자체를 이제 KRX에서 지정하는 집중 예탁을 통해서 예탁원에서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통이나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현물 매수 시보다 월등하게 지금 저렴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고인플레 구간에서는 MMF와 예금 같은 단기 금융상품뿐 아니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나 향후 전기차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구리 같은 원자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고정수익 확보가 가능한 리츠나 배당주를 우선 고려해야 할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주도 금리 인상기 대표적인 투자 피난처로 꼽혔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2,700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대형주 가운데 낙폭이 과한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방역이 완화되면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반드시 소비가 뒷받침되는 운송이나 미디어, 해외여행 수혜주 중에서도 대형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만약 개별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미 여행 ETF나 최근 낙폭이 커진 미 대형 우량주 ETF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급한 예단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3월 달에 국내 증시의 분수령인데요. 3월 달에 좀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꺾인다고 한다면 하반기 중이나 2분기 중에 우리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그때까지 방망이 짧고 대기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의 오늘 분석 잠시 후 유튜브로도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방망이 짧게 잡아라. 반드시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망이 짧게 잡아라. 알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심층 분석 주제는 게임주 거품 논란입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NFT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회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게임주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며 올 들어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에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냐,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이 게임주들의 하락의 원인들 어떤 게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시장 반응을 포함한 흥행 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도 있다 보니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IPO 최대어로 꼽히며 시총 20조를 넘긴 바 있는 크래프톤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모가는 처음에 49만 8천 원 선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상장 첫날 시초가는 44만 8,500원. 수요 예측 흥행이 좋지 못해서 공모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58만 원으로 잠깐 치고 올라갔지만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24만 8,5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공모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새롭게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흥행 실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작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크래프톤만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어땠습니까? 네, 다른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오딘 흥행에 힘입었던 카카오 게임즈는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낮았고 미르4를 낸 위메이드는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수익 내용이 가상화폐 매도 차익인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은 역시 신작들의 흥행 부진이다 이겁니다. 사실 지나친 사행성, 확률형 아이템 이런 요소들이 그동안 유저들에게 반감을 많이 가져다 준 게 사실입니다. 신작들의 부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한 건지 업체들도 요즘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메카 판교에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크래프톤 판교 사옥인데 보통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6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 불이 켜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와 올해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 이중고를 겪으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올해는 이를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크래프톤이 특히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올해 이를 타개할 전략 어떤 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크래프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프로젝트 M과 칼리스토 프로토콜 두 가지의 신작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진 않은 상황인데다 얼리 액세스, 그러니까 개발 중인 베타 버전 출시가 예정된 것이라 흥행을 함부로 점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배틀그라운드의 조기 흥행 사례를 떠올리며 이들 역시도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게임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창작성을 바탕에 둔 지적재산권 개발인 만큼 소규모 조직을 속도감 있게 운영하는 더 포텐셜 프로젝트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다른 게임 회사와 차별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도 시장 진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크래프톤이 올해까지 인도 시장에 투자한 금액을 더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인데 게임 개발사뿐 아니라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소셜 플랫폼 등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주력 시장이던 중국이 게임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근 만큼 이를 타개할 돌파구로 인도 시장을 낙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는 어떻습니까? 새로 구상하는 전략들 어떤 게 있죠?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흥행작 오딘의 글로벌 서비스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만 시장은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만 서버가 안정화되는 대로 이후의 출시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딘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P2E 모델 적용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민하는 단계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한다는 게임 산업의 거대한 트렌드는 피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NFT 전문자 회사 메타보라를 통해 회사가 가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가상화폐 보라 생태계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회사죠. 위메이드는 올해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게임 회사가 게임보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더 많이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한 만큼 이 분야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는 올해 위믹스 플랫폼에 100종의 게임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블록체인 생태계가 현실 경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게임 업계가 P2E 모델로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 P2E 모델이라는 것도 사실 좀 사행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내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사행성을 근거로 P2E 게임 심의를 게임위가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다만 정부는 P2E 게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최근 P2E 게임은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다 이제 사행성은 아니니까 적정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나와줘야겠습니다. 업체들이 나름대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게임주의 부활을 독려하기에 좀 충분한 수준인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업 확장 노력 외에도 신선한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 재산권 개발이 중요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게임 속에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 세계관을 사용하거나 해외 유명 히어로 영화 인물을 사용해서 게임 캐릭터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인데요. 예. 그런데 히트친 게임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유저들도 질리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IP 우려먹기와 국내 시장 공략 대신에 참신한 IP로 해외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 전후 돼서부터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급속하게 보수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존의 어떤 NC 같은 경우 리니지 IP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을 개발하는, 다른 회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IP를 모바일 게임으로 이식하는 데 집중해왔고 반대로 신규 IP의 어떤 개발에 등한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특히 이제 확률형 아이템과 결합돼 가지고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한 5, 6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을 가지고 나갈 만한 좋은 게임이 없는 것이고, 배틀그라운드하고 그다음에 검은 사막 정도, 그 이후에 그 맥락을 잇는 좋은 게임들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존재감이 점차 약해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IP 우려먹기가 아니고 새로운 IP를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 IP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또 역시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먹힐 만한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신한 IP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좋은 IP, 참신한 IP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야 좋은 IP라고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토리텔링 기반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시나리오나 게임 내에서 작곡이나 채집처럼 다양한 즐길거리로 보여준 게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 일명 노가다를 통한 레벨업이나 보상이 주된 게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게 국내 유저들의 탓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어떤 퀘스트가 주어지면 동영상은 스킵해버리고 내가 어떤 스킬을 얻었는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만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진행 스토리나 퀘스트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유저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니 회사도 스토리텔링에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입니다. 글쎄, 게임사가 일부러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유저들의 니즈가 정말 반영된 결과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해외 게임들은 스토리텔링이 주를 이루는 모양이죠?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해외 유저들은 아무래도 소설적인 재미나 세계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내가 왜 이 퀘스트를 하는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게임사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신작 게임 경쟁력을 갖춰서 해외 유저를 잡아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국내 게임 유저들이 갈수록 해외 업체가 만든 게임을 선호해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탄탄한 국산 게임이 나와주느냐, 이 게임주 투자하실 때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유튜브 해시태그와 제목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오늘의 유튜브 제목은 국산 게임 빵빵한 스토리 없다면 실적도 빵점. 이렇게 뽑아봤고요. 예. 해시태그는 게임주 부활, 스토리텔링 IP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뭐 정부에서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줄여봐요. 한 20만 원 줄이면 더 힘들죠, 살기가. 근데 여기서 더 적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생활이 어렵겠지요. 어르신들이 받는 걸 저희가 더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 쪽만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컴이 많은 사람들 받는 것보다 인컴이 많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입이 느신 분들, 그분들에서 거두면 되죠.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모두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연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하지만 후보별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른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큰 틀에선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이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금 개혁을 한다라는 점을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하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그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상향 평준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거의 용돈 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후보는 보험료 납부율, 소득 대체율 등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동일연금제를 내놨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낸 액수에 따라서 공무원이든 또는 회사원이든 이렇게 리타이어하고 나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합의를 한 것은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게 정부 예측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215만 명, 연금수급자는 569만 명입니다. 현재는 젊은 사람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20년 뒤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노인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후 이 격차는 더 벌어져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수급자는 현재 19명에서 2060년 125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면서 950조 원가량 쌓인 국민연금 기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정점을 기록한 뒤 2042년부터 급격히 감소를 시작해 2057년 완전히 바닥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점점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시기가 2년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55년부터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2007년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한 뒤 15년째 허송 세월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은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정해져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옆에 두고 살면서 터지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당장 터지지 않는다고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면서 미래 세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1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조 기자, 우리 국민연금이 세계 2위 규모고 지난해에는 100조 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런 기사도 또 전해졌었는데 이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네, 국민연금 적립금은 950조 원가량 됩니다. 네. 이걸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평균 6.7%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익 등으로 늘어나는 돈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까 기금 고갈은 사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문제로 또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입니다. 예.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이 1.61명이니까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예.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이 초고령화 사회까지 가는데 24년 걸렸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일본을 추월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70년 기대 수명은 91.2세나 됩니다. 이런 경제, 사회적 요인 외에 기금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40년 가입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낸 돈보다 평균 1.88배, 약 2배가량을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 돈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매번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이렇게 고갈이 되겠죠.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던 1988년 당시 기사인데요. 이 국민연금 지급 한도 인상, 수령 최고 한도액은 최종 보수 월액의 70%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월 수입의 3%를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해 보니까 장기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율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3%에서 6%, 그리고 지금은 9%죠. 그렇다면 보험료가 오른 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점점 말이 바뀌면서 99년에 60%, 2008년에 5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서 올해는 월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분명 이전 세대보다 더 늘었는데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은 더 적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수급 개시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60세에서 61세, 62세로 점점 늦춰지다가 2033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실 텐데요. 물론 국가들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요. 이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었고요. 소득 대체율 자료를 봤을 때는 G5 국가들 평균치보다도 이 10%포인트 이상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그만큼 연금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일은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른 축에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조 기자,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젊은 세대에서 가장 많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연금을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네, 기금이 고갈되니까 이대로라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선제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거기서 돈을 주는 이른바 적립식입니다. 적립금액에 운용 수익을 더해서 주니까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이런 방식을 하다가 적립금이 고갈된 뒤에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가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덕분에 뒤늦게 연금제도를 도입한 우리 국민연금이 선진국들을 제치고 세계 2위 글로벌 연금이 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도 결국 선진국처럼 그 방식으로 부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한꺼번에 3배 정도는 뛸 수 있습니다. 3배면은 27% 정도까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앞 세대는 9%만 내고 미래 세대는 27%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 월급의 4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니까요. 네. 왜 우리는 더 내야 하느냐? 그쵸. 앞 세대는 9%만 냈는데 불공정하다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개편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예,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연금 개혁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 됐든 국민들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힘들지만 또 언젠가는 해야 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연금 개혁, 그럼 이번에는 잘 될까요? 네, 어떤 방안이 되더라도 현재 9%인 보험료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언제부터 얼마나 또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는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50만 원대인데 여기서 더 내리면 용돈연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관건은 실행 의지입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표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개혁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다음 정부에서 발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기자, 그럼 오늘 다룬 내용 유튜브에 잠시 후에 업로드가 될 텐데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목은 90년대생은 못 받아 커지는 국민연금 개혁론으로 하고요. 네. 해시태그는 샵 국민연금, 샵 어찌할 거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어찌할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퓰리처상을 받은 이 사진, 베트남 전쟁의 공포. 당시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이 사진 한 장이 반전 운동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1년 뒤 전쟁이 끝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21세기 전쟁은 어떨까요? 이제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말하고 심지어 그것도 실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예프를 떠났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지만 유튜브와 틱톡, 트위터를 통해 젤렌스키가 직접 키예프를 지킬 것이라는 영상을 공개하고 곧이어 그가 미국이 제안한 망명을 거절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다시 결사항전에 나섰고 수도 키예프는 전쟁 사흘 만에 함락될 거라던 우려와는 달리 싸움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SNS는 전 세계 여론도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들과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SNS로 흘러나오자 지구촌이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고 각국 정부들은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기여를 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돕고 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인터넷 서비스의 연결이 2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스타링크의 중요성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쯤 되면 21세기 현대전에서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 빅테크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튀면서 머리 아픈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롯한 반전 세력들은 애플과 구글, 메타, 넷플릭스에 대해서 러시아 지역 서비스나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실제 이번 전쟁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올린 러시아 매체나 이용자 일부를 차단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러시아가 보복 조치로 자국 내 트위터와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을 아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애플, 러시아에 제품을 팔지 말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요구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빅테크들이 러시아 정부에 굴복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세계전의 위기 앞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빅테크의 기술들, 수천 킬로미터 밖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 될지 아니면 특정 정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파편화된 정보들이 난립하는 선전선동의 장으로 전락할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새로운 시험대가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하고 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미국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차질에 더해 수출 둔화 같은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반면 이런 상황에서도 통신사들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응징에 나섰습니다. 모두 57개 품목의 수출을 막은 데 이어 금융 제재까지 가하며 러시아의 목줄을 틀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점입니다. 당장 우려되는 건 교역 위축으로 인한 수출 둔화입니다. 분쟁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이어서 공급망 위축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가 되게 큰데 우크라이나에서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 공급에 좀 어느 정도 차질이 있다면 단기화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원가 상승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르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달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반면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통신업종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통신망 구축이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투자 비용 감소가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통신업종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통신 장비와 단말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설비 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축소되면서 마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업종을 막론하고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태 파악과 함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측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업들의 정보 제공 그리고 애로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수급난과 오미크론 악재에도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에 오르는가 하면 신형 전기차에 대한 해외 차 전문가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46만 2천여 대. 1년 전보다 1.3%가량 줄었지만 2년 연속 세계 5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한 데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차량 생산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곳들이 중국과 미국, 인도 등 내수가 탄탄한 나라들이라는 점과 자동차 강국 독일이 4위에서 6위로 미끄러진 걸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악재 속에서도 재고 관리나 이제 그 유연한 생산 조정을 통해서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5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더욱 반가운 건 전기차를 비롯한 국산 친환경 차들의 선전입니다. 자동차 생산부터 내수, 수출까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달. 친환경차만큼은 홀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36.8%가량 늘면서 3개월 연속 수출액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수출 차량 4대 가운데 1대일 정도로 비중 또한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로 불리는 아우토자이퉁의 전기 SUV 평가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테슬라와 벤츠를 제치고 나란히 1, 2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품질 평가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국에서도 두 모델은 최고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친환경의 경제성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테슬라 차량보다도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이 아이오닉 5나 EV6 모델이거든요.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소비자한테 전달되느냐가 올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 반도체 수급난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덫에 걸려 주춤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막다른 위기 앞에서도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고품질의 전기차를 앞세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지난주 중흥건설과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대우건설이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대우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중흥건설과 M&A를 마무리한 대우건설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백정환 대표는 1985년 대우건설로 입사해 국내 주요 아파트 현장을 거친 정통 대우맨. 조직 개편의 경우 최고안전 책임자를 선임하고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만큼 대우건설은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신임 백 대표가 2018년 말 주택사업본부장을 맡은 이후 대우건설의 분양 물량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8년 13,000여 가구 수준이었던 분양 물량은 2020년 33,000 가구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8,000 가구를 분양하며 3년 연속 주택 공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3만 가구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사 이후 최대였던 영업이익은 올해도 새 역사를 쓸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수주한 사업지들이 올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도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에서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올해 대우건설의 매출은 10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은 8,200억 원 이상입니다. 일단 주택 착공이 지난 3년간 늘었고요. 주택 쪽이 이익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업이익 올라올 거고 작년에 반영됐던 해외 쪽 손실이 아시아 쪽의 건축 토목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쪽 관련된 손실이 이제 줄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나올 것 같다. 당면 과제는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조직 안정화입니다. 또한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 개선과 중흥의 인수에 따른 푸르지오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도 대우건설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먼저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대주주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해야 된다. 상속 증여세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투자 경제 교육을 의무 교육화시켜야 된다라고.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그리고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시간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진단을 해볼 텐데 조 기자, 일단 당초 결렬이 됐던 양국 회담 그대로 진행이 되죠? 맞습니다. 침공 5일째인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첫 회담이 열립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열리는데 조금 전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경에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회의적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연합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던 스위프트 제재를 단행했고 이에 러시아도 제재한 서방과의 외교는 필요 없다고 단교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나토 국가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공 가능성이면 그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옛 소련 국가들을 추가로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예. 미 국방부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까지 이 발틱 3국으로 우크라이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연합을 이뤄서 무기를 제공받아서 더 높이까지 견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죠. 예. 미국 지정학적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확보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사실상 시작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이 지역까지 결국에는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에 다다른다는 얘기인데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런 가운데 현재 뉴욕 증시 선물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방산과 사이버 보안주가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월가의 호평을 받은 곳은 사이버 보안주입니다. 당장의 지정학적 이슈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산업이란 점에서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티커명은 PANW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침공을 앞두고서 우크라이나 정부나 은행들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가장 가깝게는 주말에 러시아 크렘린궁 사이트도 좀 다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전쟁만큼이나 사이버상의 전쟁도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말 러시아 국방부 사이트와 대통령실의 공식 사이트인 크렘린궁 사이트, 그리고 러시아 국영TV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공격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국영TV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참상 영상만이 방송이 되도록 했는데요. 이번 사이버 공격의 시작은 사실 러시아였죠. 과거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등 주변국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의 한 축으로 이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연초부터 이 같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우려를 일찌감치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이버 공격이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정부기관, 대기업보다 중간 규모의 조직을 표적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주가를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기업 특별한 강점이 있을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2005년 창립한 이후 방화벽 기술 최강자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잠깐 주가 흐름을 볼까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치면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발표한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로 보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실적에서도 네트워크 보안 관련 매출만 전년 대비 25% 급성장했습니다. 신규 보안 서비스 주문액은 32%, 구독 매출액은 무려 70%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이 2018년부터 3년간 13개 기업 인수합병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서 기존 글로벌 1위인 시스코 시스템즈보다 시장 점유율을 앞섰죠. 방화벽으로 시작했지만 M&A를 통해서 이제는 클라우드와 AI 기반 차세대 보안 서비스 플랫폼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요. 특히 딥러닝을 활용한 방화벽을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물 IoT에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예, 가상화폐나 메타버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기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5월에 사이버 보안 관련 행정 명령을 시행했는데요. 이 시작점이 바로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대대적인 사이버 보안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강조했고 또 9월에는 빅테크들을 모아서 사이버 보안 투자를 확대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에서 민간 기업들의 보안 기술을 채택하는 스피논을 시작하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사이버 보안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그 규모가 2028년에는 4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가 목표가를 한번 볼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목표가 최고 $700, 평균적으로도 $640를 제시하고 있어서 여전히 현 주가 대비 20%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며 강한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네, 물티슈 건기식 판매까지 돈줄 마른 바이오사 돈 되는 건 다 한다입니다.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요즘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긴축이나 이 전쟁 리스크도 있지만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한 여러 바이오 업체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지어 유명 제약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도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몇몇 업체들은 신약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IPO에서도 흥행 참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자금줄이 막힌 바이오 벤처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물티슈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매출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나비 효과, 알루미늄 니켈값 급등 방아쇠 당겼다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의 쌀로도 불리는 나프타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섬유 같은 거의 모든 제품의 기초 원료로 사용됩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나프타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하는데 거래처를 중동으로 전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니켈과 알루미늄의 경우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아서 당장의 가격 상승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공급망 교란이 길어지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